보고 싶다. 오늘 나는 그가 오늘 이렇게 북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의미는 우리가 5월 23일 세월호를 맞이해가지고 세월호를 비롯해가지고 이 국가의 그 큰 재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추모 행사를 전국적인 추모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21일 날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1차 북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의외로 찾아주신 독자분들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모습과 또 주요 저자분들의 그 내용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동의 기억을 2차 북콘서트 여기서 다시 한번 이어가고자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 오늘의 그 북콘서트, 그가 그립다 북콘서트에 출연할 패널분들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 은사이시기도 하고 드라마를 쓰는 우리 김윤영 작가님 전기 작가라고 해가지고 그 위인전이나 또 자서전 이런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지금 은빛 기획에 대표를 하고 계시고 이번 그가 그립다 저자로 참여하신 우리 노학래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또 한 분은 저자로 참여하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해가면서 시민광장 이렇게 또 공동체 단체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익히 아실 만한 분이십니다. 신학 박사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우리 김성현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그 사회 진행을 봐가시면서 북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유시민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히 새겨가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콘서트인데요. 이제 그가 그립다 22사람이 참여해서 만든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추모 산문집. 원래 5월에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번의 북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세월호 승객들과 아이들의 애통한 죽음으로 인해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노무현 재단에서 그걸 다 취소를 했습니다. 출판사 주최로 딱 한 번 서울에서 출판 관련 행사를 했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좀 작은 규모로 과천에서 한번 하자. 근데 사실 이건 이 책 독자들 중에서 이 과천 근처에 혹은 과천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얼굴 한번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슬픈 일들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을 북돋우고 얼굴 한번 보고 이런 취지로 큰 준비 없이 북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요. 제가 오신 분들 뵈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꽤 계시네요. 아까 천안에서 오신 분이 호두과자 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서들도 오셨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야기 손님은 이제 제 오른쪽에 두 분은 필자로 이 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고 제 왼쪽에 요즘은 이제 인간의 잘못,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극과 그로 인한 생명의 희생 이런 것들이 많은 때라 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탐색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학 박사시라 특별히 이야기 손님으로 우리 김성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너무 글자가 아닌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 우리끼리 인간기의 얘기를 하다가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때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마칠 텐데 먼저 이제 추모 산문집 북콘서트니까 옛날 일을 아무래도 좀 돌아보게 돼요. 떠나신 지가 5년이나 된 분이시라서 우리 김인영 선생님 작가신데 이제 작가는 방송 작가는 거짓말로 많이 지어내잖아요. 거짓말은 아니고 허구로 많이 지어내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대통령 노무현, 또 변호사 노무현, 국회의원 노무현 여러 가지의 모습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저거 누구야? 저런 사람이 있었어? 저 사람 괜찮은데 라는 어떤 느낌으로 처음 알게 된 순간 이게 첫사랑의 순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였나? 이 사람마다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우선 김윤영 선생님부터. 네.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까지를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짧게 그분을 처음 봤었던 건 아무래도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학생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문회 때 막 명패를 집어던지시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좀 살펴보고 그때 저런 정치인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나름 청운의 꿈을 품고 제가 막 극단에서 이렇게 마등급 대본 같은 걸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등급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하면 맨날 오는 게 이제 운동권 선배들만 오고 일반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돈 내고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봐야 될 사람들은.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늙어도 젊어도 다 볼 수 있는 매체가 뭘까 고민하다가 드라마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가 돼서 세상을 바꿔보리라는 그런 생각했고 드라마 작가가 되고 보니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보통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이 바뀌는 얘기를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검색하다가 다시 이제 그 노무현이라는 어떤 정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취재차 노사모에 가입을 했어요. 노사모를 취재하러? 네, 전 취재차 가입을 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바로 연락이 와서 포모임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여기 와 있나 구경 갔었어요. 근데 그날을 콕 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게 됐고요. 그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 여러 가지 인연과 일들이 있었죠. 그 취재에 갔다가 사랑에 빠졌군요. 왕왕 그 기자와 그 스타가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프로바둑 기사도 보니까 바둑 잡기 기자하고 결혼하기도 하고요. 그런 흔하지 않은 경우의 하나였군요. 그 노한래 대표는 지금 민중자서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 집필을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은빛기획 대표신데 더 젊었을 때는 구로노동자문학회 멤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맞죠? 예. 젊을 때의 문화청년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땠습니까? 그 첫 만남을 기억하는 그런 첫 순간. 제가 좀 다들 기억이 있을 텐데요. 정치 노무현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제가 이제 워낙 거칠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89년 즈음일 거예요. 첫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야 간에 많이 이런저런 논란 끝에 이분이 사표를 내고 사라진 일이 정치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청문회 스타로 떴던 그 다음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뭐 또는 뭐 장관 이런 어떤 공인으로서의 직위,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개인에게는 상당히 명예스러운 자리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공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그 권위를 누리고 그 지위를 누리고 합니다. 근데 사표를 내고 실제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동안 사라졌던 것으로 그때 이제 언론에 막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공적 지위를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노무현을 기억합니다.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뒤에 뭐 앞에 그 유시민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동운동하고 뭐 거친 민주노총 같은 조직에서 일하다가 2002년도에 제가 아주 뭐 2000년 그 부산에서 선거에 떨어진 노무현이 안타까워서 제가 민주노총의 실무자였음에도 노사모에 제가 가입해서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노사모 회원들하고. 그래봤자 이제 우리 동네에서 노사모 활동을 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뭐 놀랍 끝에 제가 민주노총 그 노사모 활동 때문에 민주노총에 제가 사표를 내게 되는 일이 2000년에 있었고 뭐 그건 뭐 지금 되짚을 얘기는 아닌데 그랬다가 그 노무현 캠프에서 저보고 와서 그 노무현 후보를 돕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고 2002년 여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죠. 선거대책본부에 제가 노동국장을 맡으면서 정말 팔자에 없는 여의도에 가서 제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기억나는 것은 그해 11월 달에 그 전국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뭐 11월 되면 전국 노동자대회, 전국 농민대회 이런 것들이 아주 관례적으로 있었고 그러면 뭐 2만 명, 3만 명씩 모여가지고 아주 거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 농민대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캠프에서 아주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가면 불상사가 날 것이다. 사람들, 그때 이제 어떤 개방농정이 큰 방향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도 어쨌든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가 가서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집회에 빠지는 것이 데미지도 작고, 후보의 이미지 관리도 좋고, 뭐 그렇다. 꼭 필요한 농민 정책에 관한 얘기는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의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노무현 후보가 지방 일정을 끝내고 와서, 그 다음 날이 농민대회가 있는 날인데, 그게 이제 약간 그 걸을 때 건들건들 걷습니다. 이렇게 약간 불량길이 있어 보이고요. 어떤 때는 뭐 그냥 휘파람 같은 것도 갖고 들고 그랬습니다. 저보다 저기 계신 200만 그 수석님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콧노래도 잘 부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노동국장이니까 말석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언뜻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시다. 그까짓 거 뭐가 문제라고. 가서 요거 한번 들어주는 게 그 농민들한테 기분 한번 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논의들이 이어졌을 터인데, 어쨌든 그 다음날 농민대회에 가셨고요. 그 농민대회에서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찍은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계란 맞고 왔습니다. 막 아주 거친 항해도 들었고, 물론 농민대회 지도자분들께서 거기까지 어려운 자리를 온 후보를 또 보호해드리고 뭐 기수 잘 하고 오셨습니다. 선거 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그렇게 해서 계란 맞고 왔지만 나쁘진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런 고비에서 후보님이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자유롭고 하여튼 뭐 사람들 속에 이렇게 거친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모양 갖추는 것 이런 데 연연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제가 그 캠프에서 노무현을 기억하고 저는 뭐 그게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삶의 태도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던지는 것과 관련된 인상적인 장면이 많네요. 명패를 던지고 국회의원직 사표를 던지고 농민들이 계란을 던져서 맞고 역시 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뭐가 움직이는 때 마음이 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일단 뭐 전 이야기가 좀 필요한데요. 언제 처음 기억나나 하면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데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과 같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어린 적에 이 상경하여 구로공단에서 이 도시 빈민으로 잘 살고 있다가 허가원서 가졌던 생각이 내 이 동네에서 내 또래 아이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또래 아이들은 공장을 가는데 나 이제 정규과정 학교를 다닌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생각은 목사가 돼서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로공단에서 컸어요. 또 대학을 갔죠. 목사가 되었다는 꿈을 갖고 들어갔는데 이 학교 다니다 보니까 뭐 시기가 시기인 관계로 데모하고 그러다가 하면 안 되겠다 한편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청문회를 만난 겁니다. 그 노무현 의원이 그 청문회에서 할 때 누구는 명패 던진 걸 기억하는데 전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지고 묻고 할 때 그 태도나 입장이 뭐였냐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너무 큰 애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정말 이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누군가는 찍소리도 못하고 억울하기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 잘못된 사람에게 따지는데 이것은 정말 본인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절절하게 할 때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뭔가 이제 구로공단에 같이 커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챙기겠다, 함께 더불어 사는 무언가를 꾸려보겠다는 꿈을 가졌던 사람인데 나도 뭐 말로는 민중을 사랑하네 이러면서 운동을 했으나 내가 이제 근본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런 마음, 그런 이제 회의, 염려 이런 거 있을 때 노무현 국회의원을 본 겁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정말 대변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정치적 액션이 아니라 우러나서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 그 정치인을 보고서 정말 크게 마음에 깨달음을 가졌었죠. 네. 그때 아주 각인이 됐네요. 네, 뭐 안 던져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알기는 이제 그 80년대 중반부터 노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청문회 이전에 오포에서 그 1987년 7, 8월 노동자들 투쟁 때 오포 조선소에서 이석규 씨가 그 경찰에게 이제 이렇게 경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이석규 열사 장례식 관련해서 그때 장의방해죄로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때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래도 판사 출신이라고 1년 8개월, 10개월밖에 안 하셨는데 그래도 판사 출신이라고 판사들이 이 영장을 계속 기각했는데 검찰에서 3번이나 재청구를 해가지고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었죠. 그때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거든요. 근데 그때 알긴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움직인 거는 던지지는 않으셨는데 던질 뻔한 어떤 일 때문에 그때가 어떤 전구를 만드는 조그만 중소기업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노동부에서 신고서를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어요. 근데 노동부가 설립 신고서의 기재사항 하자를 잡아서 반려할 권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보통 의원들은 장관이나 최소한 차관 이렇게 상대하는데 하시다가 답이 영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법적인 논쟁이 안 되니까 담당 국장 나오시오. 그래서 노동정책국장이 올라갔습니다. 그 대법전을 갖다 놓고 헌법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까지 다 훑으면서 당신들이 그걸 반려할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노정국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서류를 보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분했어요. 저는 그때 이해찬 의원 초선 때 노동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보좌관을 할 텐데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던질까봐. 예. 근데 물론 여기 줄이 연결되어 있어 던져도 그까지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서류를 확 집어던지면서 뭐 쌍욕만 안 했지 거의 욕설이나 다름없는 그런 그 언사를 하시면서 막 나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노무현 의원실 보좌관들한테 그랬습니다. 10년 지나고 대통령 하시면 되겠다. 그게 대통령 되시기 15년 전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를 그리고 그걸 받아서 다시 이해찬 의원이 또 하는데, 야, 너그 보스가 있는데 뭐 나무 보스 보고 대통령 하라 그래. 아, 우리 보스는 국무총리 하면 짱이야. 역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게 88년도 일이거든요. 1988년도. 그로부터 15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셨죠. 제가 모셨다 하면 최소한 예, 그때 저는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왜 움직였냐 하면 어떻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때 법률가로서 A급, 특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재 의원도 노동위원회였는데 그때 위원장실에서 바둑 두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머리는 이인재 씨가 의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법률가로서는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의감이 없다. 그 바둑 두다가도 소리가 다 들리던데 그럼 와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은 굉장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나라는 저렇게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국가를 한번 운영해야지만 좀 바로잡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야기한 중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까 제가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예. 여기 과천시가 경기도죠, 그죠? 경기도에 지금 도지사 선거도 있고 과천시장 선거도 있고 교육감 선거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기호가 없죠. 없고 정당 소속도 없고요. 근데 지금 교육감 후보이신 이재정 님이 초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잠깐 놀러 오시죠, 그럼. 토크쇼에 오셨으니까 토크를 하고 가세요. 그렇죠? 지금 좀 들으셨죠? 네, 좀 들었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가 주목하게 된 어떤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재정 후보님은 신학 박사시고 또 대학교 총장님도 하셨고 또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치신 것도 한 20년이 넘으시고 또 이제 지하철도 돈 안 내고 타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순간의 노무현에게 마음을 빼앗기셨을까? 그 첫 순간, 저 사람 오 이렇게 느끼신 순간 기억나셔요? 여러 차례 만나다가 이분이 참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놀라움을 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한 경선하기 직전에 후보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정해질 과정이었는데 2002년 초.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김근태 의원과 노무현 최고위원 두 분이 같이 합하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건 뭐 대세에 큰 영향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사실 선거하는 사람들이 누구 한 명이라도 같이 힘이 되어준다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그건 뭐 대세에 영향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대세를 보는 분이구나. 그 통합연대라고 하는 게 실제로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수단 또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소위 정치 공학적인 그런 걸로 비춰지는 것이 더 오히려 좋지 않은 거고 순수하게 그냥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거지. 뭐 통합 그런 거 해봤자 그게 대세에 큰 영향을 만드는 거 아니다.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정말 이건 통 큰 정치를 하실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그때 가졌습니다.
그때 정치에 대한 하나의 원칙이라는 데 대해서 첨도를 냈고요. 그 원칙이 또 통용되는 것이 정몽준 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한다고 그랬다. 지지 철회한다고 투표하기 전날 벼랑간에 성질 나가지고 그냥 내질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이었죠.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 선거대 특본부 사람들이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논의한 끝에 노무현 대통령 가서 깨워서 투표하는 날 아침이지만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정몽준 후보가 왜 지지철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노무현 후보의 당시의 심경을 일종의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밤을 세워서 우리가 새벽에 4시쯤 명륜동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놀랍게도 두 내분이 다 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건 내일 선거인데 큰일 났다고 그러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주무신 분을 깨워가지고 했더니 딱 첫 마디 얘기가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기는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순영 씨, 유재건 의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첫 마디가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딱 첫 마디가 정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서 왔더니 이 얘기가 딱 정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가. 그 사람 관뒀으면 관둔 거지.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뒤집어지는 거냐? 다시 되살릴 쓰는 거냐? 근데 그 첫마디, 정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정치라는 걸 원칙 위에 서서 가는 그 큰 대범함. 아까 그 김근태 의원과의 관계로부터 이 얘기까지는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원칙을 읽을 수가 있었고 제가 체험을 했었습니다. 키는 작은 분이었지만 통은 크셨다. 혹시 통의 크기는 키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그런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 주제를 바로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보내드릴게요. 이재정 후보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떤 행복함 한 느낌? 이것이 막 어디선가 막 번져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어떤 순간, 어떤 장면 이런 것도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우리 모두를 한번 행복하게 해주고 가셨으면 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대목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새천년 민주당의 연수원 원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연수원 원장이니까 연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매주 한 차례씩 연수를 하는데 한 500명 당원들을 초청해가지고 2박 3일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 가운데 무직자가 노무현 최고위원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무슨 김근태, 정동영 그때도 이제 이인재 씨가 와 있었으니까 이인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오라고 해도 잘 올 수가 없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으시니까 솔직히 별 볼 일이 없으시니까 제가 청원에 연수원이 있었거든요. 청원의 연수원에 강연을 부탁드려서 매주 한 번씩 빠짐없이 그러니까 아주 그건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아니라 아주 정규직으로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강연을요 참 즐겁게 하시는 겁니다. 본인도 즐겁지만 보는 사람들도 아주 즐겁게
기쁘게. 그러니까 정치 강연이라는 게 참 재미가 없는 건데 재미없는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건 본인이 즐겁게 하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참 물리게 먹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닭이요? 닭백숙. 닭백숙. 네. 깜짝 놀랐네. 점심마다 그걸 한 주일에 한 번씩 계속 먹다 보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무튼 그걸 물리지도 않나 봐요. 그래서 뭐, 삼계탕 좋아하시죠? 삼계탕은 뭐 즐겁게 드시고 같이 사진 찍고 그때 그 즐겁게 하시는 모습이 역시 본인이 즐겁지 않더라도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세가 정말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전 가끔 힘들 때 옆에 노 대통령이 계시다면 내게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사실은 꼭 한 번 저에게 17대 국회에 출마하셔야죠. 그 얘기를 딱 하셨어요. 제가 그때 단호히 저는 성공의 성직자니까 출마를 못합니다. 성직자가 나서서 펴달라 이 얘기하는 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또 뭐 내가 잘났으니까 날 뽑아달라 이것도 어렵고. 근데 이번에는 왜 나오셨어요? 그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퇴했으니까요. 은퇴했으니까 실제 현역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벌써 은퇴한 지가 6년 됐습니다. 성직도 은퇴합니까? 은퇴합니다. 네. 은퇴하면 뭐 이름만 남고 그 직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직자인데, 현역을 거친 이런 성직자가 이렇게 아마 선거에 나서서 돌아다니면서 뭐 호소하고 뛰두르고 이런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요. 이것도 사실 한지 며칠 안 돼요. 근데 오늘은 좀 용기를 가지고 아예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못 알아볼까봐. 또 이렇게 영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고 그걸 딱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남을 설득하려 된다고 해서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그럼요.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어떤 의견이라 하더라도 당신 입장에서는 제가 국회에 출마해서 좀 뭐 해서 한석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주길 바라셨겠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신 대통령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 얘기에 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그래서 이 자세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교육감을 나오게 된 하나의 동기 가운데 하나도 있다고 하면 아무리 사소한 의견, 한 아이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걸 존중하고 들어주는 선생님. 그게 소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 막 보내드리면 좀 서운하니까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우스갯소리. 경기도에 지금 도지사 선거도 진행 중인데, 어떤 후보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히시면 제일 자연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뭐 자연스럽게 사진 찍는 것 제일 좋은 상대는 역시 유시민. 왜냐면 시민이니까. 혹시 조금 느끼하다. 혹시 선거운동 다니시다가 김진표 후보하고 네. 마주치시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역시 의도가 있어요. 그죠? 네. 아니, 그냥 호기심했어. 네, 그렇죠. 예. 저도 호기심으로.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교육자치, 그리고 지방 도지사라고 하는 건 행정자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 가기 위해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우, 경기교육감 선거 엄청나요. 이거 뭐 가도 끝이 없어요. 경기도 전체를 이것도 개인의 자격으로. 그 김진표 후보님은 당의 이름으로 다니시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 얼마나 쫄병이 많아요, 그 안에. 곳곳에 뭐 저 시의원, 뭐 군의원까지 뭐 간 데마다 다 있는, 저는 없잖아요, 아무도. 애들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도 하도 불쌍하게 지나가는 애들이 저보고 저도 명함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교육적으로 좋은 건가 고민하면서 표니까 엄마가 더 드려 그러면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선거법이 같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쪽은 정당인이고 정치인이니까 둘이 같이 서서 사진 찍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우연히 찍히는 건 괜찮잖아요. 우연히 찍히는 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걸 비교적 엄격하게 선거법이 마련해서 둘이 손 붙들고 사진을 찍고 그것이 뭐 어디에 게재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제 선거 공보에도 유시민 전 장관, 전 대표, 현 작가, 유시민 작가 이 이름으로 이재정을 나는 이렇게 본다 하는 글을 하나 실으려고 했는데 선거 관련해 딱 얘기가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게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제가 정의당 소속이라고 그런 거예요. 평당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거물로 보는 거죠. 평당원은 문제가 없어요. 평당원이 아니고 당의 간부, 당의 대표 이러는 거 아니는데 그 유시민 작가라는 유시민 이름으로도 이미 이런 아주 대표급의 정당인을 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어 못하겠다. 그게 하도 급해가지고요. 같은 유시 집안이니까 뭐 유시춘 해가지고 사람도 그럴 땐 좀 편하더라고요, 좀요. 네. 그렇게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네. 그 얘기를 빗대서 보면, 저는 김진표 후보와 같이 가는 게 참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좋은 건데, 법률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다. 예.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는 같이 가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나라의 이 법제도의 여러 미비점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네. 이제 바쁘신데 명함주로. 예. 명함 돌리시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유시민 장관하고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본인은 하도 얼굴이 자체가 명함이니까 뭐 명함 안 줘도 괜찮은데 저는 벌써 이제 연식이 좀 지났는지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봐요. 그 알아보는 사람은 대개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알아봐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 참 독하더라고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특별히 남자 거의 안 봤습니다. 우회면하고요. 아까는 한 사람이 아주 대놓고 안 받겠다. 그게 왜 안 받느냐? 어느 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 아니요. 그렇게 아주 고민이시겠네요. 얘기를 하는데 뭐 고민 해봤자 별 문제 없잖아요.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여기서 네. 사실 이 카피가 좀 결례기는 한데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고 느끼실 때 그때 아무개를 보십시오. 이놈은 정말 다릅니다. 하고 가십시오. 제가 대신 돌리겠습니다. 네. 법에 걸릴 텐데. 뭐 제가 걸리면 되죠. 저야 뭐. 불법인데. 예, 그렇습니까? 여기다 놓고 예. 한 번씩 가져가시면 네. 불법 아닙니다. 네. 전혀 불법 아닙니다. 몇 장씩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행사 중이라 멀리 못 나갑니다. 이제 돌아가신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002년 그게 12월 그때가 19일 날 선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한 12월 한 10일쯤 됐던 것 같아요. 10일, 예. 9일, 10일 그때쯤인데, 정몽준 씨 쪽에서 4대 권력기관을 포함해서 내각과 산하기관 전 공기업 인사권의 절반을 주겠다는 문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전에. 그래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거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문서까지는 요구 안 할 테니까 구두로 후보가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야 지원유세에 나오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문서나 말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문서로 안 되는 거는 말로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치적인 고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후보님 그래도 확실히 이기려면 정몽준 씨가 유세를 나와야 되니까 후보가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노무현 후보가 그것도 허락 못해요. 어떻게 대통령 될 사람이 거짓말을 시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의하던 분들이 엄청 절망감에 빠지고 화가 나서요. 막 내일 사표 내고 어디 가버린다 이런 말들이 막 오갈 때예요. 그날 밤에 제가 불려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왜 저를 오시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이제 뭐 그때는 저는 그 당에 있지를 않았으니까요.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제 당에서는 다 얘기할 사람이 해봤는데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럼 당신이 명현동 자택으로 찾아가서 상황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라. 그리고 갔다 올 때까지 우리 여기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명현동을 밤에 한 10시, 11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가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 노 대통령님이 그런 식의 대화법,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후보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 유시민 씨 생각에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간이야 뭐 며칠 더 있죠? 그게 뭐 그다음에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제 기억에 이제 그 다음 날이 2차 토론, 경제 분야 토론이 예정돼 있었고 근데 지금 분석으로는 조직력이 한나라당이 강하기 때문에 주말 가면서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이기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조직력이 우리가 딸리니까 격차가 좁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토론 되게 잘하시면 더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급할 것도 없는데 왜 그래? 한 3, 4일 정도 시간이 더 있잖아. 시간이 더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가봐서 그러면 그래 못할 건 아니지만 해보지도 않고 벌써 그러니까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토론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이제 차이가 벌어지면 그냥 가고요. 차이가 좁혀져서 알 수가 없게 되면 그때는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반쯤 승낙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 반쯤 승낙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럼 그래 하라고. 그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유시민 씨 사실은요 둘이 손잡고 지금 대선을 하는 건데 내가 반이 아니라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괜찮으면 다 줘도 돼요.
근데 내가 며칠 겪어보니까요, 이거는 큰일 나겠어요. 국가가. 도저히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나라가 절단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맡기는 거지. 그냥 내가 다 가지려고 안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토론 준비 잘 하시고요. 토론 준비할 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그 정치 고문이나 등등 계신 분들한테 시간이 부족해갖고 100% 설득을 못하고 51%좀 된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행실장 하던 여태숙 씨한테 전화를 넣어가지고 내일 아무도 못 만나시게 해라. TV 토론 준비한다고 그러고 연락이 안 되는 데다가 모셔놓고 누구도 못 만나게 해라. 네, 그렇게 해놓고 저희는 토론 준비를 도와드렸죠. 그 기억이 나요. 진짜 그게 맡겨보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서울시에 나온 어떤 후보가 하시는 거 보니까 큰일 나겠더라고. 네.